여행하고 글 쓰는 사람으로서 진짜 너무 위협감을 느낄 정도로 물가가 정말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더라고요. 제가 라디오를 듣는 청소년이었거든요. 신해철 라디오 틀어놓고 공부하고 듣다 보면은 한 줄도 못 읽었고 책 한 권을 만들 때마다 내 인생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끼죠. 그 고통보다도 나중에 독자들이 좋아해주는 그 기쁨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글을 쓸 때 비로소 진짜 나 자신이 되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도 대본 쓰다 왔는데 글을 쓰면서 낭독과 방송도 같이 하는 거라서 되게 재밌기도 하고 또 일이 좀 많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벌써 2019년부터 했더라고요. 꽤 오래 했는데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제가 읽고 쓰고 말하고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말하는 건 예전에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책을 쓰는 사람이 되면서 말하는 것도 좋아하게 됐어요. KBS 정여울의 도서관은 저에게 어떤 문해력의 보물창고, 저에게도 그렇고 애청자 여러분들께도 짧지만 책을 조금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언젠가 내가 직접 사서 책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 그런 희망으로 방송을 하고 있고요. 제가 끝까지 쓰는 용기라는 책을 썼을 때 글쓰기 강연이 많이 들어왔어요. 어떤 도서관에서 그런 강연을 기획해 주셔서 글 쓰고 싶은 분들을 모집했어요. 그분들 중에 한 분이 표정이 너무 슬프신 거예요. 금방이라도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글쓰기 내용이 충격적이고 가슴 아팠어요. 전 남편이 매일 때리고 학대하고 욕하고 끊임없이 괴롭혀서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아들 때문에 혼자 도망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그 당시에 무서웠는지, 그 사람에게서부터 도망쳐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에 대한 글을 쓰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큰 용기였던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트라우마를 말하면 남들이 무시할 것 같잖아요. 저도 막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멋져 보이고 싶어서 트라우마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저의 상처를 많이 보여드렸더니 그분이 용기를 내서 그 비참했던 시절에 대해서 글을 쓰셨는데 글을 너무 잘 쓰셨어요. 자기가 글을 잘 쓰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글을 처음 써보신대요. 글쓰기가 그런 거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나의 상처를 고백할 용기가 글쓰기의 시작이라고 끝까지 쓰는 용기에서 제가 그렇게 썼거든요. 대부분 막 뭔가 이렇게 문장을 멋지게 쓰는 법, 아니면 막 개요를 짜는 법, 이런 거를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나 자신에게 솔직할 용기부터 가져라. 나 자신에게 솔직하려면 트라우마와 대면하는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분은 그렇게 용기를 내서 막 우시더라고요. 저도 같이 울었어요. 껴안고 울었어요. 독자와 작가의 강렬한 만남, 그리고 우리는 같은 트라우마를 가졌구나. 트라우마의 내용은 다르더라도 내 상처를 말할 수 없어서 내가 너무 부끄럽고 혐오스러웠던, 그런데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더 괴로웠던 그 기억을 공유하는 순간 우리는 정말 강렬한 교감을 느낀 거죠. 제가 안아드리고 끝까지 더 많이 써주시라고 용기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작가로 사는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그런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계속 글을 써야 되겠구나. 이건 정말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세상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바꿀 수 있다면, 그리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드릴 수 있다면 계속 글을 써야 되겠구나라고 결심하는 계기도 되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냥 글쓰기는 재능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재능이 있어야 잘 쓰는 거지 그게 노력한다고 되겠냐고. 저는 솔직해지는 것도 재능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페르소나거든요. 그 페르소나가 원래 가면이란 뜻인데 그 가면을 뚫고 진짜 나의 트라우마를 대면할 수 있는 용기야말로 재능의 일종인 것 같아요. 그런 재능은 누구나 낼 수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의 상처가 어떻게 보면은 눈부신 자기만의 이야기의 보물창고가 될 수도 있어요. 상처가 없는 글은 저는 재미가 없더라고요. 감동도 없어요. 만약에 빨강머리 애니 머리도 막 금발머리고 부잣집 딸이었으면 그런 이야기는 나올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자기가 너무나 싫어하는 빨강머리고 주근깨도 많고 게다가 고아여서 아무도 자기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아이가 사랑과 열정과 재능을 회복하는 이야기잖아요.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우리가 배울 것도 훨씬 더 많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용기는 삶의 가장 큰 자산인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용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장을 화려하게 쓰는 재능은 사실 아무나 있진 않아요. 그런데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용기는 배우고 훈련하고 누군가에게 그런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어요. 강연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자기는 감수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지어 감성이 풍요로운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성격을 바꿀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성격까지는 바꾸기 어렵다 하더라도 감수성 수업에 중요한 거는 내가 평소에 안 쓰는 감수성을 꺼내 쓰는 거거든요. 운동할 때도 항상 비슷한 운동만 하면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걷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걷기만 하면 효과가 별로 없대요. 거꾸로 걷는다거나 속도를 갑자기 바꾼다거나 이런 것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감수성도 안 하던 걸 해야 좋아지더라고요. 여행을 하면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장소에 가서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적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감수성을 끌어올리게 돼요. 그리고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또 전시도 보고 콘서트도 보고 부지런히 나 자신을 세상 속으로 노출시켜야 감수성이 발달돼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게 돼서 배우는 점이 많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단순하게 내향적이라고만 생각했을 때는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막상 만나면 그분에게 영감을 받고 재밌고 배우는 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평소에 제가 감수성이 깨어나는 순간이 언제냐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내가 요새 하고 있는 고민을 얘기하거나 또 그분들의 고민을 들을 때, 사실은 그렇게 많은 여행책을 썼지만 집순이라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글을 써야 하다 보니까 글을 쓰려면 일단 어디 들어 앉아야 되거든요. 제가 블리스라는 단어 되게 좋아하는데, 블리스라는 것은 인생의 기쁨이거든요. 내면의 기쁨이라서 제가 서랍 속에 사진을 넣고 막 혼자 키득거리면서 좋아하면서, 그래 내 서랍 속엔 천국이 있으니까 아무도 내 기쁨을 빼앗아 가지 못할 거야 라고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성격, 이런 게 감수성인데, 틀어박혀서 쓸 때는 그때 모아두었던 감수성의 보물창고, 아이디어의 보물창고를 꺼내서 쓰는 거죠. 좋은 게 뭐냐면 처음부터 걸음마부터 다 시작하는 기분인 거예요. 너무 잘하지 않아도 되니까. 평소에는 잘해야 되잖아요. 잘하지 않으면 욕먹잖아요. 그래서 모범생 컴플렉스도 있고 큰딸 컴플렉스도 있고, K 장녀니까요 제가. 동생들도 저한테 그래요. 언니, 모든 걸 언니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 언니가 이제 해결 안 해줘도 돼. 우리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도 자꾸만 뭔가 제가 빨리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행을 가면 내가 뭘 좀 못해도, 서툴러도 사람들이 그냥 여행자니까, 외국인이니까 봐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매 순간 뭔가를 배우는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여행을 좋아하게 된 거죠. 얼마 전에 갔다 온 저만의 20주년 기념여행은 남편과 함께 갔다 왔는데, 런던과 파리를 중심으로 작은 도시들도 좀 돌아다녔어요. 세렌디피티라고 하는데 우연한 발견 있잖아요. 우연한 발견인데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멋진 도시에 가서 많이 걸으면 이 세렌디피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런던과 파리가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진주귀고리 소녀를 보러 네덜란드 헤이그에 갔었거든요. 제가 미처 기획하지 못했던 장소가 이준 열사가 살았던 곳, 헤이그에도 거기가 있더라고요. 내가 아름다운 그림을 보려다가 정작 우리 역사를 잊고 있었구나. 되게 반성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새로운 발견의 기쁨인 거예요. 계획을 뛰어넘는 기쁨. 이런 것을 얻는 여행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여행이에요. 세렌디피티는 우리를 항상 깨어있게 하는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 정신 번쩍 차리게 되고 정말 열심히 걸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찾아다니다 보면 새로운 기쁨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숲으로 들어간 이유는 삶의 빛나는 정수만을 간절히 체험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항상 자기를 매일매일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20대 청년이 그렇게 한창 왕성하고 열정적일 나이에 얼마나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싶고 막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2년 2개월 동안이나 숲속에 오두막을 짓고 혼자 살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거는 은둔이나 회피가 아니에요.
월든을 읽어보시면 그건 열정의 일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도 사실 은둔형 외톨이 기질이 있어요. 그래야 사실 작가가 될 수 있어요. 그걸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소로는 오두막을 지어서라도 나의 의식주를 내가 해결하고 완전히 자급자족하는 삶을 꿈꿨던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오히려 외향적인 행동이었어요. 사람들한테 그걸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하버드를 나왔으니 얼마나 주변 친구들이 대단했겠어요. 주변 친구들은 대부분 좀 잘 사는 집 아이들이었죠. 그런데 자기는 넉넉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과 같은 삶은 살 수 없겠구나. 그런 삶은 살 수 없겠다는 것을 일찍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럼 뭘 하지? 정말 나의 블리스는 무엇일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더니 읽고 쓰는 삶, 그리고 자연과 함께하는 삶인데, 읽고 쓰고 자연과 함께 하려면 남들이 하는 노동을 해서는 그 시간을 확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적게 벌 용기를 낸 거죠.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의식주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루에 4시간만 농사를 지어도 나의 의식주는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가장 적은 노동만 하고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블리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읽기와 쓰기와 산책을 하기 위해서 꽃을 관찰하고 나무를 관찰하고 내가 사랑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심플리시티라는 단어가 소로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어요. 간결하게, 더욱 간결하게, 이보다 더 간결할 수 없게 간결하게. 별명도 단벌심사였대요. 그런 거 상관없다는 거죠. 남들에게 잘 보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멋진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용감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월든과 소로를 좋아하게 됐죠. 내가 어떻게 해야 만족을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한 나의 기준을 세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어려운데, 왜냐면 우리의 에고는 일희일비하거든요. 잘 사는 연예인들의 집을 보면 어머 나도 저런 거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보면은 내 안에 기준선을 정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기준을 정하는 게 중요한데, 저의 기준은 오늘 한 문장을 쓰자 이거예요. 그래서 한 문장도 못 쓰는 날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뭐라도 쓰자, 뭐라도 쓰는데 멋진 문장을 하나라도 쓰자. 아무리 막 1000개를 써도 멋진 문장이 안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노력해야 되죠. 그러니까 나의 행복의 기준을 한번 정해보는 거예요. 나만의 글을 쓸 때 비로소 진짜 내가 되는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그 느낌이 저의 행복의 기준인 것 같아요. 내가 나의 글을 쓸 수 있다는 그 기쁨을 하루에 한 번 이상씩 누릴 수만 있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기준을 정하니까 행복의 기준이 일희일비를 덜하게 되더라고요. 지금의 사람들은 자꾸만 비교의 기술에 능숙해 있죠. 그래서 자꾸만 비교하다 보면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잖아요. 저는 비교를 하더라도 과거의 나와 비교하는 게 좀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과거의 나는 이게 없었는데 지금 이거 가졌네, 너무 많이 가진 거 아닌가,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 마음의 거울 같은 존재거든요, 종이책은. 종이책을 읽는 그 순간이 나를 보호해주는 느낌이 들어요. 에고의 자극으로부터, 수많은 뭐 광고나 주변의 나쁜 뉴스나 이런 것들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느낌. 꼭 책뿐이 아니라 미술도 그렇더라고요. 아름다운 미술 작품을 바라보고 있으면 투명한 결계 같은 게 생겨가지고 나를 보호해주는 것 같아요. 감동을 받고 사랑하고 블리스를 느끼고 기쁨과 충만함을 느끼면 다른 욕망이 사라지더라고요. 아름다운 작품이나 멋진 문학작품을 보면서 감동하는 기쁨이 소비의 기쁨보다 훨씬 오래 가더라고요. 정서적인 기쁨이에요. 제가 말하는 블리스, 자극이나 욕망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감수성의 기쁨이고, 이런 것은 느리지만 오래가는 행복이더라고요. 오직 나만이 느껴도 괜찮은 행복이라서 훨씬 더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행복이 아닐까 싶어요. 깜짝 놀라는 순간들이 되게 많아요. 그때도 하우스푸어가 있었더라고요. 하우스푸어라는 단어는 안 썼지만 집을 사기 위해서 인생 전체를 저당 잡히는 사람들, 그리고 농부들도 그랬다는 게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농장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의 삶을 보면서 멀리서 보면 밀레의 그림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농부들의 삶은 너무 바쁘고 빚에 허덕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시간조차 없는 삶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당시에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자기 가게에 앉아서 돈을 세거나 손님을 접대하거나 이런 것만 한다는 거예요. 자연을 한 번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물질적인 욕구만 정말 파격적으로 줄일 수 있다면, 의식주를 가장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내 삶을 위해서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해보고 죽고 싶었던 거예요.
아름다운 글을 쓰고 싶었고 숲속에서 계속 살아도 괜찮다는 것을 남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름다운 숲속에서 글을 쓰는 그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도전한 거죠.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이기도 해요. 제가 20대는 아주 작은 원룸의 월세로 살았었는데 자연이 너무 그리워진 거예요. 그래서 월든을 관심 있게 읽게 된 거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겉으로는 매우 깔끔하지만 내 마음을 황량한 사막으로 만든 내 첫 번째 원룸의 문제점은 마당도 정원도 텃밭도 꿈꿀 수 없는 장소라는 점이었다. 오직 온갖 고층 건물의 윤곽선으로 날카롭고 협소하게 조각난 하늘만을 볼 수 있는 집. 그런 집에서는 오래오래 내 꿈을 가꿀 수가 없을 것만 같았다. 제가 가정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그 단어에는 집과 뜰이 모두 들어있거든요. 뜰이 있어야 집이라는 거예요. 가가 내부의 안락함을 뜻한다면 정은 외부와의 소통을 추구하는 거죠. 내부로만 안락하면 안 되고 외부와도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가는 있었지만 정은 없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럼 현대인들의 아파트는 대부분 뜰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황량하고 외롭고 사막 같은 영혼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자연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자연을 잃어버렸고 자연을 잃어버린 현대인은 우울하고 불안을 더 많이 느끼게 된 거죠. 여러분들을 이 월든 호수라는 아름다운 야생의 공간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거기서 오두막집을 짓고 살아도 우리는 끝내 괜찮다는 것, 그곳에서는 내가 비로소 진정한 내 자신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소로는 월든이라는 책을 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감정 노동을 멈출 수 있다면 고독한 시간이 훨씬 나을 거예요.